당신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지쳐있진 않은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중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질문들이 자꾸 머리를 맴돕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석하려 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히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의미를 부여하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관계에 맞추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상대도 같은 노력으로 당신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혹은 당신이 애써 만든 이 조용한 평화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 그 자체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계속 고치려 애쓰는 것처럼요. 부품을 바꿔도 전원을 껐다 켜도 작동하지 않는 그 관계를 억지로 되살리려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부서지게 됩니다. 고치려는 집착은 언젠가 자기 파괴로 이어지죠. 이쯤에서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고통을 더 자주 경험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더욱 피로해지고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바뀌면 실망은 고통을 낳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인정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같은 본능들이 그 고통을 스스로 불러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기를 원하죠. 그 기대는 인간의 본능이기에 결코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자주 그 인정 욕망에 휘둘립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실망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감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과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관계는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상대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애쓴 나머지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어떤 관계는 끝내야만 하는 시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잘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끝내야 할 인연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모든 관계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은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끊임없이 살려야 할 관계에 쏟는다면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킬 힘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선택이지만 관계를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선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위한 선택,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그 관계, 정말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할까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인연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남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만 옆에 두는 것. 그게 결국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넌 참 착한 사람이야. 처음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르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칭찬이 아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세상의 벽에 부딪힐 때 상처가 깊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직장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버텨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먼저 말하는 고백은 대개 이렇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지칠까? 착한 사람은 기대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기를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의 선함은 많은 경우 이용당하기 쉬운 조건으로 전락하곤 하죠. 한두 번 참는 것이 배려가 되고 계속해서 참으면
그것은 당연한 역할로 굳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냥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 하지만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싫다는 말 한마디조차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실망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은 더 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착하다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도덕성을 인간 본성 위에 더 쉬운 사회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능은 이기적입니다. 도덕은 그 이기심을 잠시 억누르는 껍질일 뿐이죠. 이 말은 곧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선해지기도 악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의 선함은 진짜 선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굴었던 이유는 진정한 배려에서였는가? 아니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는가?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놓고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는 습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덜컥 수락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타인을 위한 인형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픈 점은 그렇게 쌓은 관계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하기 때문에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금이 가고 결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착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계 없는 착함, 무분별한 친절이 문제인 것이죠. 성숙한 선함은 경계를 지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도우되 그것이 반복되는 의무가 되지 않도록 선을 긋습니다. 진심을 다하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 물러설 줄 압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까지 떠안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건강한 착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자기 존중감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적절한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로 잘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이 누군가에게 참 착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도 착했는가?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괴롭게 했다면 그건 분명 방향을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착함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착함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지치고 먼저 상처받는 이유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기로 해요. 그때 비로소 다른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나 혼자만 있을 때, 말소리 하나 없는 저녁 시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마주할 때, 마치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그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간절하게 필요해지고 어딘가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찾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의미 없는 대화에도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 정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음을 부족함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고독과 외로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곁에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며 타인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타인과의 마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에 따라 감정을 소비하며 결국 자신을 잃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치유하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다. 세상은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말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웃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웃는지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럴 때 고독은 나를 데리고 다시 나 자신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고독은 나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순간, 나조차도 외면했던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꺼내줍니다. 내가 숨기려 했던 감정들, 누르고만 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쁨까지. 그것들을 마주하는 공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죠. 자신의 공허함, 두려움, 불완전함을 피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요구합니다. 좋은 부모, 괜찮은 동료, 친절한 친구, 다정한 배우자. 이 모든 역할을 해내야만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잘 맺어야 할 관계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고독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면의 진짜 소리, 내가 진짜 원하는 나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문제들. 그것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만 떠오릅니다. 고독은 창의력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예술가들, 쇼펜하우어, 파스칼, 뉴턴, 고흐, 베토벤. 이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을 바꿀 통찰을 발견했고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산책하는 것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는 능력입니다. 혼자는 훈련입니다. 혼자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나,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나, 그리고 고독 속에서도 여전히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나. 이런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연결의 목적이 두려움의 회피라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가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기방어 기술이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위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독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의 친절과 배려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상대방의 무심함을 마주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분노로 번지곤 하죠. 우리는 왜 그토록 기대할까요? 그리고 왜 그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되돌아올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주겠지. 우린 이 정도면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심리적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며 자라고 사회 속에서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대가 타인을 향할 때 생깁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때로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부른다. 그의 말처럼 기대는 순수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의식적인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나처럼 해달라. 내 마음 알아줘야 한다. 이 정도면 당연히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감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크나큰 의미였던 일이
상대에게는 그저 사소한 친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기는 거죠.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과하게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제의 욕망과 닿아 있습니다. 상대가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관계를 망치고 동시에 나를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완전한 무기대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속감과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대를 다르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감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내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어. 너의 반응이 나의 기대에 닿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런 태도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감정 조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자기 안에 충분한 안정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관계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 없는 관계의 힘입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무관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쌓이면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기대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독입니다. 달콤한 설탕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결국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타당한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만든 설정인가?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단순한 한마디가 많은 관계를 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망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대 대신 이해를, 통제 대신 수용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감은 곧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로 감정을 전달하고, 말로 친근감을 쌓고, 말로 오해를 풀기도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 그들은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히 말합니다. 그들이 내는 말은 가볍지 않기에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며 말과 표현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과도한 접촉이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죠. 이런 맥락에서 그는 침묵을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입을 닫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신중하라는 조언입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해의 여지도 늘어나고 상대는 당신을 해석하려 들면서 점점 더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속내를 지나치게 보여주면 때로는 약점으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을 전략처럼 사용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무게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회의실에서 모임 자리에서 더 주목받곤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사람을 더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더욱 깊이 박히고 오래 기억됩니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표정과 태도로 진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침묵은 감정을 보호하는 최선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을 통해 그것을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 억울함이 쌓일 때, 상처받았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한 말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곤 하죠. 침묵은 그런 감정의 폭발을 막아줍니다. 말 대신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하죠. 그래서 침묵은 때로 인간관계의 균열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닙니다. 침묵이 두려움이나 회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묵의 의도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침묵은 분명 지혜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삼킬 줄 압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말을 했을 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자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줄 수 있는 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고요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단단합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생각이 복잡할수록 침묵은 나를 중심에 머물게 해줍니다. 침묵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지켜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침묵으로 관계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며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생기고 때로는 경외심마저 느껴집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고요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감정 조절 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태도죠.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말을 더하려고 애쓰지 말고 말을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말을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사실을. 말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무게를 더하는 시대입니다. 침묵은 결국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법입니다.